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성아입니다. 세종시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책에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연구기관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뵐 수 있는 기회는 저희로서는 흔한 기회가 아닌데요. 이렇게 여튼 뵙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전문가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지식을 강의하고 전달한다기보다 이 주제에 대해서 한 타임 먼저 고민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답을 각자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표나 그림들을 주로 보여드릴 건데 그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의 제목은 한국인의 행복, 인식과 삶의 질입니다. 몇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나눠봤습니다. 왜 행복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인의 행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방법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왜 행복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행복일까요? 네. 관련돼선 질문이 많을 수 있죠. 왜 행복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나? 많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로서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그 자체로 자명한 원리니까요. 자명한 이치니까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하는 삶의 가치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에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왜 행복인가에 대해서 행복이니까로 대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우리가 행복에 주목해야 되나에 대해서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1인당 GDP인데요. 거의 0달러에서 지금 3만 달러에 이르게 올라왔죠. 이건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게 위기 속에서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있긴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GDP가 세계 10위권까지 올랐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10등이에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행복을 보면요. 이거는 세계 행복보고서라고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행복 점수를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올해 발간된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149개 나라 중에서 62위에 불과했습니다. 10점으로 측정하는 점수인데 5.845점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경제성장은 세계 10위 수준인데 행복 수준은 그렇지 않죠.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X축은 로그 1인당 GDP로 측정하는 경제발전 수준이고요. Y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켄트릴 사다리라는 척도로 측정하는 행복 수준입니다. 나라마다 이렇게 그림 위에 점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관계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 저희는 회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선 위에 있는 나라들은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적정하게 행복한 나라들인 겁니다. 오른쪽 위쪽 그림은요. 잘 살고 행복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들이 잘 아는 북유럽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회기선 위쪽에 있는 나라들은요.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중남미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네. 회기선 아래에 있는 빨간 선에 있겠죠. 네. 여기 있습니다. 일본도 여기 있긴 한데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행복 수준이, 국민들이 누리는 행복 수준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거죠. 이 지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국인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돌아볼 시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GDP로 측정하는 경제발전 수준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죠.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수단에 매몰되다 보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우리의 행복을 잠깐 잊어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인 거죠. 이 자원이 행복에 이르는 경로는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인도인 경제학자 이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구비합니다. 돈을 벌고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건강을 챙기죠. 근데 이 자원들이 행복에 정말 이르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개인의 효용 함수, 실현 능력 세트, 획득한 기능 등등은 학술적인 용어라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나중에 따로 질문 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을 마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래서 행복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특히 정책 섹션에서, 정책 사이드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복한 삶이 뭘까요? 네. 정책을 할 때는 이게 행복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숫자로 계량화를 해야 됩니다. 아까 행복 보고서도 보여드렸는데 행복이 5.845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점수로 계량화를 해야 돼요. OECD에서도 이렇게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관적인 행복, 주관적 웰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이걸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수치화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영어니까 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볼게요. 행복을 측정하는 도구들인데요. 감정부터 이성적인 판단까지 스펙트럼에 두면 행복감이 있고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고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하는 삶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는 삶의 평가라는 척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를 측정하는 삶의 가치가 있어요. 하나씩 같이 보실게요. 네, 행복감입니다. 행복한 느낌이요. 이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당신은 어제 얼마만큼 행복하셨습니까? 우울하셨습니까? 즐거웠습니까? 같은 정서적인 경험들을 질문해요. 그리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0점부터 매우 행복했다 10점까지 11점의 척도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밑에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 점수가 8점이라고 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6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네, 8점이라고 한 사람이 6점이라고 말한 사람보다 행복해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행복이 비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 행복의 수준과 오늘 저를 초대해 주신 사회자분의 행복 수준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제가 사회자분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만족입니다. 이건 전반적으로 당신의 삶에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만족하지 않으면 0점, 매우 만족하면 10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적응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X축에서 0이 결혼한 시점이에요. 결혼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저는 아직 뭐 안 해봤지만 여튼, 네. 결혼은 생애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이벤트 중에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이 기쁜 일을 경험하면 행복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결혼한 시점을 0으로 두고 한 해가 지나가면 1, 두 해가 지나가면 2예요. 보시는 것처럼 결혼을 했을 때 0일 때 행복 점수가 높습니다. 맞죠? 네. 근데 1년이 지나가면 1년 동안은 행복해요. 굉장히 높네요. 2년이 됐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예전의 상태로요. 결혼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경험했는데 그 상황에 적응을 하는 거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삶의 평가. 요거는 옆에 있는 사다리 보이시나요? 사다리를 보시고 이런 질문으로 측정을 합니다.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요거는 저희가 캔트릴 사다리라고 흔히 부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 이게 행복을 측정하는 것 같나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약간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삶의 가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를 아시죠? 그분의 좋은 삶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가치 있으면 그것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점수가 높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삶의 평가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행복을 측정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죠. 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의 척도로만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한 느낌으로도 측정하고요.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도 측정합니다. 삶에 대한 평가, 내 삶이 어떻다라는 평가로도 측정하기도 하고 내 삶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지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함께 사용해요. 하지만 모든 걸 쓰면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비교 가능성, 아까 보여드렸던 것, 그리고 적응하는 문제, 그리고 측정에서는 저희가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걸 방법론에서 쓰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흔히 삶의 만족, 삶의 평가를 중심으로 행복감이나 삶의 가치를 보조적으로 쓰곤 합니다. 앞으로 보실 것도 제가 삶의 만족 혹은 삶의 평가나 캔트릴 사다리라는 용어로 행복을 말씀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죠. 우리는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단일한 감정은 아니에요. 네, 감정으로서 단일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일단 행복을 중심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적절한 교육도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역량도 갖춰야 되고요. 일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소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자산도 구축해야 할 거예요. 경제적 생활 수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렇게 사회문화 자본을 구축하기도 해야 되고요. 안전하기도 해야 됩니다. 위험하면 내가 행복한 게 지금 문제가 안 되죠. 네. 그리고 거버넌스, 약간 내 삶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뭐랄까 정부가 정부를 못 믿겠어 라거나 우리나라 너무 부패했어 라거나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기는 쉽진 않죠. 사회 안전망, 이거는 아까 그 이전 강의를 소개해 주실 때도 아마 들으실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위기에 닥쳤거나 그랬을 때 나를 받쳐주는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미세먼지 많으면 힘들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모두 다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몇 가지를 같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생애 주기와 행복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0년 정도 돼요. 제가 올해 40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산 만큼 더 살아야 됩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 저희가 골고루 행복하긴 해야 될 텐데, 선진국을 보면 40대 후반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의 행복이 일반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그렇고요, 호주가 그렇고요, 영국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이세요? 뚝 떨어지죠. 네. 40대 후반까지 그쵸, 일도 하고 가족 부양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근데 선진국에서는 50대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60대 이후 노인이 되면 뚝 떨어지죠. 네. 왜 그럴까요?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모딜리아니의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건데, 이 그림에서 회색 부분은 소비 수준입니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긴 한데, 이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봅시다. 네. 소비 수준은 생애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은요, 교육 이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은퇴하고 노후를 누리죠. 경제활동 기회의 최고점을 보이는 이렇게 산 같은 모양을 그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 청년기에는요, 교육 이후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장년기에는 이제 숙련을 쌓으면서 소득이 소비 수준을 초과하기 시작해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년기에는 자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초과한 그 초과분으로 주택 같은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요. 그리고 중년기에는 은퇴와 노후를 준비하고 자녀를 결혼시키는 등 독립시키고 이제 부부가 남죠. 그리고 노년기에는 축적한 자산, 연금 같은 거요. 축적한 자산 등을 활용해서 노후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가치 있었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를 보면요, 사실 이 생애주기 가설이 실현됩니다. 사실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소비 수준은 어느 정도 평탄해 보이는데 소득은 산처럼 보이죠. 네. 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연령 집단별 자산인데, 요 소득 초과분을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적분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네. 초기 노년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산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가설에 맞춰. 그런데 예전에는요, 농사 짓고 이럴 때는 특히 더 그랬죠. 부모 세대의 모습이 내 미래 모습이겠거니 난 앞으로 저렇게 나이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세계 너무 빨리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 압축적인 경제 성장했어요. 부모 세대의 모습이 내 미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한 번도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올해 40을 처음 삽니다. 네, 내년에 41을 처음 살 거예요.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세계는 빨리 바뀌고 있으니까요. 아까 보셨죠? U자형의 선진국의 행복 보셨는데, 중년기, 우리나라 중년기 보시면 왼쪽에 남자분들도 참다가 결국 펑펑 우신다고 하고요. 오른쪽에 여자분들도 자식 다 키워보고 나니 내 자리가 없다고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어떠신가요? 혹시 계시면. 열심히 일해서
자산도 축적하고 자녀도 독립시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 삶이 없는 거죠. 행복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인은 어떠신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그림은요. 오른쪽 그림에서 우리 OECD 가입국 노인들이 소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서 빨간 게 근로소득이에요. 일해서 버는 거요. 경제활동해서 버는 거. 우리나라가 제일 밑에 있어요. 빨간 게 멕시코 다음으로 높습니다. 은퇴하고 노인이 됐는데 계속 일하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 그림입니다. 빨간색으로 우리나라 이름이 위에 있어요. 엄청 높아요. 노인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합니다. 네,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도 독립시키고 했는데 아직도 소득을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빈곤한 거예요. 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행복의 관점에서는 중년분들과 노인분들이 취약계층인 겁니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일단. 저 오늘 세종시에서 올라왔는데 SRT 타고 왔거든요. 그것도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려고 저 돈 버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 있는 건 아니죠. 자아실현도 하죠. 저는 정책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그리고 뭐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제 자아실현을 위한 일이에요. 말씀을 이어나가기 전에 우리나라 종사장 지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지 한번 먼저 같이 공유를 해볼게요. 밑에서부터 그래프의 밑에서 파란색 부분이 상용 근로자라고 저희가 분류하는 분들이에요. 주 40시간 이상 일하시고 안정되게 뭐 그런 분들입니다. 임시근로자 주황색 분들이신데 기간제 뭐 이런 분들이에요. 네, 일용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장님이시고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혼자 일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 무급가족 종사자 있는데 이분들은 보통 가족 중에 자영업자 있으면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월급 안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들 있으세요. 상용 근로자가 제일 많은데 임시 근로자도 많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렇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게재한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요.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의 행복 수준을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다차원 빈곤이라고 하는 건데 오늘의 주제랑은 맞지 않지만 여하튼 높이가 높을수록 빈곤한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 그래프는 삶의 만족, 아까 말씀드렸죠. 행복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 중에 하나. 그 점수예요. 지난 10년간 추이인데 보시는 것처럼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이거든요. 이분들이 삶의 만족 수준이 비교적 낮죠. 네. 사시는 게 힘드시대요. 네. 다차원 빈곤도 좀 높습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한번 볼까요? 네. OECD 국가에서요, 우리나라가 임시 근로자가 많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자영업자도 많은 편이에요. 아까 보셨죠?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분들이 상대적으로 행복점수가 낮은 거 보셨죠? 네. 이분들이 일과 관련해서 행복의 관점에서는 취약계층입니다. 네.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소득과 행복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돈 있으면 좋죠. 많으면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네.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거는 2018년에 게재된 외국 논문이네요. X축이 소득 수준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거고 Y축이 라이프 이밸리에이션,
아까 켄트릴 사달이 삶의 평가로 측정하는 행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소득의 증가율이 행복을 오히려 낮춥니다. 네. 아직 이만큼 벌어보진 않아서 왜 그런지는 짐작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뭐 일하느라 너무 뭐 바빠서 그럴까요? 내가 이거 보려고 이렇게 했나, 뭐 그런 걸까요? 여튼 최고 수준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충분한 수준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 논문에서 선진국에서 최고 수준은 연간 9만 불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될까요? 네. 아직 1억에 우리나라 평균이 미치진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일해야 될까요? 일을 더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보시는 건 또 OECD 가입국하고 비교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빨간색이에요. 이번에 코스타리카가 OECD 가입국으로 들어와 줘서 덕분에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서 세 번째로 3등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등이었어요. 3등이 됐다고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죠. 여전히 많이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노동 생산성을 볼게요. 이거는 내가 일하는 시간당 벌어들이는 GDP예요. GDP를 우리가 일하는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눈 거거든요. OECD 평균이 파란색이고 우리나라가 빨간색이에요. 낮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간당 벌어들이는 GDP가 좀 많이 낮아요. 노동 생산성이 낮네요. 그래서 생산 결과가 정당하게 분배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지니 인덱스라는 게 있죠. 이거는 많은 분들 아실 수 있는데 지니 계수라고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왼쪽에 레이버 인컴 쉐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참 피케티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전체 우리가 생산하는 부가가치, 흔히 GDP 중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의 비율입니다. 이게 낮죠. 예. 이게 낮다는 건 자본이 더 많이 가지고 간다는 건데 일하는 사람이 아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간다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표시한 것처럼 불평등, 진위계수 높아지고 있고요. 노동소득 분배율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예전에. 네. 곰이 제주 부리고 그런 거로 숫자로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2015년에 발간된 자료여서 지금은 어떤지 또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죠? 네. 약간 좀 환기할 겸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마 자료를 보셨으면 미리 답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짐작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개 중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 이제 이직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도시에 가는 거예요. 한 곳에는 연봉을 1억 준대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 곳은 같은 일을 하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어디를 선택하실까요? 1억? 5천만 원? 보통의 사람들은 합리적이라면 1억을 선택하겠죠. 아까 소득의 최고점도 1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건을 좀 바꿔볼게요. 네. 연봉이 1억인데, 내 연봉이 1억인데, 내가 이직하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연봉이 2억이에요. 나 그들의 연봉의 절반인 거예요. 예. 연봉 5천만 원은요. 난 5천만 원인데 다른 사람은 다 2,500이에요. 내가 그들의 2배입니다.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아까랑 답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2번 손 드신 분 봤어요, 제가. 네. 질문을 또 바꿔볼게요. 한 곳은 휴가가 4주고요. 또 다른 곳은 휴가가 2주입니다. 네. 휴가 4주인 곳은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휴가가 8주예요. 제가 절반이죠. 휴가 2주짜리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휴가는 1주예요. 요건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2주요? 저는 4주. 노는 거는 그래도 긴 게 좋잖아요. 물론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1995년에 하버드 이과대학에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 15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실험이에요. 예. 소득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수준도 중요하더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높은 소득은 행복을 높입니다. 근데 격차는요? 차이는? 이 보여드리는 표는 2019년에 게재한 논문에서 가지고 왔는데 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는 숫자가 음수면 행복을 낮추는 거고요. 양수면 행복을 높이는 겁니다. 가구 소득이 높으면 행복이 높아져요. 근데 소득 격차가 높아지면 행복이 떨어집니다. 그쵸?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네. 격차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계는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예요. 내가 친한 친구와 만날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맺는 관계도 관계입니다. 용어가 저희가 아카데믹한 데에서 쓰는 용어다 보니까 평소 쓰시는 용어랑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사회적 지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지지는 뭐냐면 제가 뭔가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냐라는 거예요. 돈이 좀 필요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릴 수 있냐? 내가 좀 마음이 힘들어서 친구한테 그걸 털어놓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 주요국의 행복 수준 보여드린 그 그래프에서 같은 건데 여기 우리나라 행복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에 사회적 지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은 사회적 관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건데 보시기 좀 어렵죠? 첫 번째 여기 friends contact 이거는 친구들 만나는 횟수고요. close friends 친한 친구랑 만나는 거고요. close family 가족들과의 관계고요. 이거는 other friends 친한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은 동네에 살든 같은 지역에 살든 같은 나라에 살든 여하튼 만나면 행복해져요. 그쵸? 네. 다른 사람들, 특히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지지요. 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가 80%가 되지 못합니다.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낮아요. 네, 이렇게나 낮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참 높아요. 이거는 사회적 활동에 쓰는 시간입니다. 주당 몇 시간을 쓰냐.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네,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요런데 어느 정도 시간을 쓰냐. 주당 5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아까 일하는 노동 시간도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일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쓰나 봐요. 사람들을 못 만나고 있어요. 네. 이거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사회적 지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응답인데 63% 정도입니다. OECD 가입국이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39개거든요. 꼴등이에요. 네. 아까 보셨죠? 생애 주기야 행복할 때 중고령층과 노인층이 굉장히 낮은 행복도를 보고했는데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댈 데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관계를 봐야 되냐면 관계는 회복력으로 작동합니다. 저희 행복 연구에서는요. 이 그래프는 나이별로 X축이 나이예요. 나이별로 Y축이 이제
행복 점수의 변화량인데 그냥 행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U자형 말씀드렸죠. 40대 후반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이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파란색이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빨간색이에요. 40대까지 낮아 떨어지는 폭이 결혼을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 결혼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낮죠. 완만하게 감소하죠. 감소는 하는데 완만하다고요. 우리는 이걸 회복력이라고 부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버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보신 것처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많이 못 미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행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주요한 변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관련된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행복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중고령층과 노인,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행복의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다고요. 네, 행복한 삶. 네, 느낌표 찍어봤어요. 아까 비교 말씀드렸죠. 비교를 하긴 해요. 네, 어느 정도 기준점은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걸 남과 비교할까요? 아니면 나와 비교할까요? 어제의 나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죠. 네. 이거 1인당 GDP 추세인데요. 파란색이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보다 비슷한데 조금 높은 게 쿠웨이트입니다. 행복 수준에서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만큼 행복해야지 라고 만약에 우리가 가치를 설정한다면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나라는 쿠웨이트인 거예요. 쿠웨이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네. 그건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릅니다. 네. 기대 수명 추세인데요. 우리나라 굉장히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80세 정도 돼요. 앞으로 태어나서부터 80년 살아야 된다고요. 이건 1인당 GDP 추세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같은 거예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번 굴곡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저희 기억하시겠지만 1997년에 금융위기 겪었고요. 네. 2008, 9년에 세계적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 이게 2014년에 저희 세월호 비극이 있었는데 그때도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굴곡이 있긴 합니다. 굴곡이 있는데요. 그래도 높아지곤 있죠. 네. 우리가 한 순간순간을 보면 어려운 일이 많아요. 저 얼마 전에 잘못된 거 있거든요. 굉장히 슬펐어요. 그렇지만 그런 굴곡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엊그제보다 좀 더 나아지고 남과 비교할지 나 자신과 비교할지는 본인의 선택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다차원적입니다. 나이도 관련돼 있고요. 일도 관련돼 있고 소득이나 관계도 관련돼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우린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죠. 근데 내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내 멘탈, 내 줏대, 내 신념을 가지는 거죠.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아까 논문에서는 선진국에서 9만 달러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저희한테 필요한 소득이 얼마인지는 제가 결정해야죠. 1억인지 5천만 원인지, 그쵸? 옆에 있는 그림은 제가 구글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배블런 효과라는 거예요. 빨간 차 보이시죠? 이 정도는 돼야 있는 티가 좀 나지 그러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차 회색차 타고 있는 사람이 나도 있는 척 하려면 더 비싼 차로 바꿔야지라고 했어요. 네. 이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개인의 선택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한 삶을 살지 아니면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지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까 결혼처럼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외국에서 연구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강한 행복의 경험, 임팩트가 있는 경험보다 소소해도 잦은 행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X축은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사소하지만. 많을수록 행복이 높죠. 네. 그냥 길 가다가 예쁜 꽃 핀 거, 버스를 기다리는데 내가 기다린 버스가 바로 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요소라고요. 그치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네, 압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아말티아 센이라는 인도인 경제학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림이랑 잠깐 별도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분이 책을 참 여러 권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자라서 공부는 영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그런 데 다니면서 자기만큼 똑똑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여하구였고 그리고 거긴 카스트 제도가 있으니까요. 낮은 계급이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회상하면서 아마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누리는 삶의 수준을 누리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은 제약 없이요. 제약 없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키가 좀 달라도요. 근데 현실은 앞에 제약도 있고요. 벽도 있고요. 키 큰 사람, 예를 들어 뭐 돈 많은 사람요. 네. 더 높은 데서 봐요.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보이시나요? 바닥에 들어가 있어요. 바닥 뚫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좀 잔인한 현실이라고도 하죠. 공평한 건요, 그 세 사람한테 나무 상자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럼 공평하죠. 여전히 키 작은 사람은 못 봅니다. 공정한 건 제일 키가 작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를 맞춰주는 나무 상자를 그만큼 깔아주는 거죠. 저희가 바라야 되는 게 사실상 이상이죠. 어떤 요인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일 텐데 그게 정말 이상이라면 적어도 공정한 상황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내 행복은 내가 결정하고 내 줏대를 가지고 내 신념으로 내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살아가지만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도 깨어는 있어야죠. 그게 우리의 제약이 된다면 그걸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80년 살아야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후손도 살아갈 시대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행복한 삶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삶, 그리고 구조적인 사회 문제에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연구기관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은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행복점수는 10점 만점에서 5.845점이라고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점수를 올려야겠죠. 공평하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8점 얼마였죠? 5.845점?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점수별로 비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림처럼 나오거든요. 행복 점수를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죠. 네. 5점을 기준으로 6점 이상인 사람들을 1점씩 올려주는 거예요. 소득 더 버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뭐 그런 거요. 그렇게 하면 평균이 5.8점인데 이 경우에 1점씩 올라가면 6.3점 정도 되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서 0에서 4점인 사람들을 1점씩 더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6점이 되더라고요. 점수의 절대값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좀 더 낫긴 해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형평성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평하게 점수 올리는 게 좋아요. 예. 덜 행복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복 예산제인데요. 해외 사례로 밑에 말씀드렸는데 부탄에서는 국민총행복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2016년에 예산법을 개정하면서 행복을 예산 배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어요. 호주에서는 2019년부터 웰빙 버짓, 웰빙 예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다차원적입니다. 하나의 정책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높일 수는 없어요. 기본소득이나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 했죠. 아까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다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하나의 정책으로 우리의 행복 수준이 높아지기에 우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존재죠.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하나의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정책의 지향을 경제성장이나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총행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저는 행복예산제라고 생각해요. 행복예산제는 우선 행복의 취약계층을 발견합니다. 누가 취약한지. 아까 보셨죠? 중고령층 노인,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이런 분들요. 그런 분들을 발견하고 그런 분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네,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반을. 월드뱅크에서 2016년에 발간된 보고서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모니터링과 평가는 근거 기반 정책 결정의 핵심이다. 네. 여기서 제가 해야 되는 건 혹은 정책 사이드에서 해야 되는 건 할 수 있는 건 주기적인 행복을 측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정책의 영향을 평가해서 그 정책을 잘 쓰는 거죠. 네. 지속적인 모니터링입니다. 이거는 행복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거예요. 시간은 길어요. 우리 80년 산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측정해서 어디선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났어 라거나 중고령층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거나. 이 그래프는요, 영국에서 작년부터 주 단위로 매주 사람들의 행복 수준을 측정한 결과예요.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영국에서 총리가 락다운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시점이에요. 뚝 떨어졌죠. 네. 그리고 6주쯤 있다가 다시 회복하긴 합니다. 적응하는 건데 이런 거요. 네. 이렇게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면 지속적으로 행복을 모니터링하면 어디에서 우리가 정책으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남성과 여성이든 세대로든 아니면 지역별로든 소득 집단별로든 종사당 지위별로든 이렇게 나눠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굉장히 오랜 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건 정책 영향평가인데요. 요 용어는 정책 용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보통 시민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보통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 문제인 거죠. 가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직할 수도 있고요. 네. 자영업자가 이렇게 치킨집을 열었는데 장사가 잘 안 돼서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감염병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삶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안전망 같은 게 필요한 거죠. 밑에 보이시죠? 떨어져 가는 사람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냥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전 또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영향 평가를 해서 행복의 취약계층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거기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뭐 재정이나 행정력을 더 배분하는 거죠.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행복예산제입니다. 이건 아직 아이디어고요. 네, 아직 많이 논의된 건 아니어서 정제된 생각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손 드신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은 김민지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행복시민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 들으면서 되게 그런 객관적인 분석 자료, 도표를 그냥 보기는 좀 힘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이걸 하면서 또 의문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의 현실은 되게 좀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 특히 요즘에 또 국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점을 못 찾아서 그러고 있는데 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런 정책의 영향평가 결과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나 취약계층의 재난지원금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지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 경제회복 그런 거 관련된 자료도 만드는지 것도 궁금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런 자료들이 활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책이나 법이나 이런 거 발의할 때도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 연구 자료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렇게 잘 만든 자료가 잘 활용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또 궁금했고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또 그 노인하고 여성의 행복도도 낮고 임시근로자나 사용업자의 그런 비율도 높고 행복도도 낮은데 이게 구조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여러 문제들이 또 있긴 하겠지만 발표하시면서 이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 점이 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질문을 해봅니다.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제가 정답이라기보다 여기에서 좀 더 고민을 해본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실과 사회 안전망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기도 한데요. 그 행복을 주제로 이제 사회 안전망 혹은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스마트한 정책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진심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 가고 빈틈없이 촘촘하게 만들려고는 합니다. 아까 제 실업급여 말씀드렸고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결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요. 제 연구력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제 이제 1년 차인데 자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차인데 전 앞으로 한 20년 정도 더 일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제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앞에 선배분들요.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사회보험 있는 거 다 만들어주셨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상병보
상병수당까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하면 복지국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우리나라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촘촘하게 다 설계는 되어 있는데 이게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실 정책이 국민분들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위기가 있을 때 우리한테 뭐 갑자기 뭐 굉장히 아픈데 의료비가 병원비가 없다거나 휴직을 했거나 휴폐업 했는데 돈이 없다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거나 할 때 우리나라에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도명을 알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알죠. 설계한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그게 필요한 사람은 그 제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딜 가야 되는지, 내가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위기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시작할 연구 경력에서는 말씀하셨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의 옆에 있는, 힘들면 늘 바로 그냥 찾아갈 수 있는, 낙인감 없이요. 옛날에 기초연금 저희 도입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초연금 받는 사람들은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낙인감 없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받는 걸로, 네. 다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사실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재난지원금하고 뭐 정책 논의 이야기하셨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실현 가능한 즉시 쓸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임무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국민분들이 이제 내신 세금으로 만든 조세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게 그 이유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정책을 설계할 때 어느 분들께 뭐 돈을 얼만큼 더 드릴까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늘 제약이 되는 게 예산입니다. 네, 네.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용어를 저희가 늘 자주 써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하죠. 아까 공평과 공정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코로나의 영향이 저희 용어로는 이질적입니다.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서 뭐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거 이외에는 특별히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월급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 분들 거리두기 하면서 이제 뭐 손님도 뚝 떨어지고 매출 줄고 휴폐업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지금 휴폐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임시일용직 근로자분들 일을 못 구하고 계시고요. 실업자분들 구직활동 못하고 계시죠. 이렇게 재난의 영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맞춰주려면 좀 더 힘든 분들께 좀 더 드리는 게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어진 예산 제약 범위 내에서, 주어진 행정력의 제약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그 부족분을 메워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로 제가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뭐 노인분들, 참고로 여성은 데이터에서는 여성의 행복 점수가 남성보다 높습니다. 이건 그렇게 나와요. 네. 그 이유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의 취약계층, 구조적 문제는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의 영향이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제가 아까 그 배가 고픈 건 참아도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제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분이 하셨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노인은 2번 배신당했다고요. 지금 노인이시니까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GDP만큼 올라올 때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죠. 그분들 덕에 우리가 이 사회를 이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일하실 때는 사회보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도 1988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는 대기업 위주였어요. 그분들이 공적연금에 가입을 못하셨고 그래서 노인이 된 지금 연금으로 생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연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한 달에 30몇만 원? 안타깝죠. 우리나라 지금 공식 빈곤선이 1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한 건데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 여튼 1인당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빈곤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총 연금 주는 금액을 받는 사람 숫자로 나눈 평균 연금 금액이 65만 원인가 그렇고요. 네. 기초연금 다 받아도 한 35만 원인가 되죠. 120만 원이 안 되죠. 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예산과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 뭐 중앙부처든 뭐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든 그분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사회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좀 더 노력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회적인 합의를 저희가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질문자분이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너무 또 수준 높은 질문에 수준 높은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분들이 손드실 때까지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되게 빈곤하시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근데 제가 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노인분들은 워낙 예전에 어렵게 사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정부가 막 더 적극적인 어떤 복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복지는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시혜적으로 주는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막 돈을 써서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는 게 그렇게 오히려 좀 맞지 않다거나 그러니까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아마 작년 보고서를 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집필한 건 아니지만 저희 작년에 발간된 연구 보고서 중에 세대별로 복지 인식이 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일종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많고요. 그렇게 학습해왔고 경험해왔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립 스스로 사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복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 뭐 낙인감 이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세계행복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인 중에 하나가 선택의 자유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떻게든 뭐 충분하진 않겠지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도 하고 공적연금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다른 지원 제도들을 만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건 저는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정책을 설계하는 것 또한 저희의 역할이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르신분들도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풍족하게 사시는 그런 사회가 원래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럼 박사님 제가 하나 또 좀 질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선택의 삶에서 선택의 자유가 되게 낮다고 들었어요. 아까 소개해 주신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니까 네.
거기에는 이제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는 요소가 한 6가지인가 있더라고요. 그 개인의 소득, 뭐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회적 그 관계라던가, 네, 그 다음에 얼마나 이제 우리 사회가 부패했다고 인식을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삶에서 얼마나 좀 내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다 낮은 편이라고 네. 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오히려 행복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게 소득이 아니라 좀 오히려 이런 거라고 네. 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굉장히 잘 보셨고요. 잘 이해해 주셔서 저로서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 제 발표 서두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관점에서는 이미 세계 10위권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 행복하지 않은 행복 점수는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 중에 외국 전문가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선택의 자유 점수가 낮고 사회적 지지가 매우 낮고 부패 인식도 뭐 낮고, 네, 뭐 그런 이야기들 하세요. 물질적 조건을 먼저 구비해야 된다라는 행복의 어떤 수단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물질적인 요소들, 사람들과의 관계,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그걸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존재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동안 생각을 충분히 못했고, 돈이면 다 돼. 네, 그렇게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지금 2021년이죠, 올해. 지난 한국전쟁 이후 약 7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네, 우리 이렇게 제 포럼 자리 만들어서 저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저희의 가치를 좀 다른 방식으로, 비물질적인 요소로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여생이나 우리 후세대들이 살아갈 한국에서는 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중요하지만, 네, 돈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다라는 걸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그 박사님이랑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신 그런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행복을 어떤 정책의 그런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얘기가 또 여러 가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강사님이 되게 젊은 연구자신데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그런 행복을 주제로 이제 본인은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전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네, 또 좀 앞으로가 기대가 좀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채팅창에 그 잠깐 좀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의 그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이제 그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이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더 주는, 선별적으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또 누구도 좀 답변하기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보면서 들었는데, 혹시 조금 기본소득이나 이런 요즘에 올라오는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박사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게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어서요. 네. 이 기본소득의 가치와 지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꿈을 꿀 수도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다만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여력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겠죠.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책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하나의 제도로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힘들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는 공평한 지원도 좋지만 공정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과 행정력의 제약이 있어요. 물론 새로운 조세를 마련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네. 제 대답은 우선 그렇게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장님도 제가 너무 답도 없는 아닙니다. 질문을 드려가지고. 아닙니다. 네. 네. 또 요새 이렇게 내년 초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가 뭐 정답이냐 이것보다는 그 중에 어느 게 사실 실현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막 뭐가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게 어느 하나라도 좀 잘 되면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더 예. 말씀드리면 행복의 관점에서 아까 적응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게 사실 소득보장 제도도 좀 그렇습니다. 네. 새롭게 뭔가를 받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사회에 기여한 게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금방 적응합니다. 그 상황에.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오래 가는 행복, 국민들의 행복 수준을 지향하는 것은 저는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럼 다음은 박사님이 강연 말미에 이제 좀 언급해 주신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이제 해외에 좀 선진국,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는 뭐 아이 예산 중에서도 행복 예산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정부가 국민들의 행복도를 마치 경제 지표 우리가 체크하듯이 늘 행복도를 이제 영국은 추적을 한다던가 이런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행복 정책의 해외 사례 중에 조금 더 소개해 주고 싶으신 게 있다면. 아까 뉴질랜드의 웰빙 버짓을 말씀드렸는데요. 2019년에 총리가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예산법도 개정을 했고요. 그걸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행복 총 점수만이 아니라 인구 집단별 행복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뭐 아동이라든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이 있죠. 마오리족. 네,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일하는 분들의 행복도 그렇고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어디가 행복 점수가 낮은 행복의 취약계층인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이 행복 수준이 장기적으로 행복 수준이 이미 높은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분들을 위한 예산, 정책의 예산을 좀 더 할애하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기적인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거기에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행복예산제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은 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행복 예산이라는 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행복 예산 이런 게 좀 꿈만 같은 얘기인데 해외에서 벌써 실현되고 있다는 걸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장 시작해도 좀 더 이상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듣다가 되게 신기했던 게 나라들이 좀 세 가지 그룹이 있다고 강의 초에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만큼 행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게 잘 돼 있는데 좀 불행한 나라도 있고 약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나 좀 일본이 해당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 중남미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잘 살지도 않고 뭐 사회가 잘 갖춰져 있지도 않은데 되게 행복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왜 그럴까 저분들은 궁금함이 들었는데 아까 또 박사님도 이제 말미에서는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멘탈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공공정책이 할 수 있는 건 삶의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수준하고 행복 수준을 비교했을 때 제가 크게 세 가지 그룹의 나라들을 말씀드렸어요. 아마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어서 이전에 주신 질문 중에 물질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관계와 같은 비물질적인 조건들이 사람들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의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잘 살고 행복한 나라, 북유럽 나라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서 행복한 나라들, 중남미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개 나라 군에서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거기에서 얻는 삶의 만족감이 높은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양상이 다른 게요. 북유럽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는 본인이 선택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하는 클럽에 가입해서 거기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혹은 내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보는 클럽에 가입해서 거기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식으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확대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친척들과 같은 동네에 살고, 주말에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관계의 양상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제 기억에 제가 어릴 때는 확대가족이 좀 더 지금보다 활발했나요? 네, 활발했던 게 맞나요? 근데 지금은 좀 개별화되어 있는 게 많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커뮤니티를 선택해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굳이 중남미의 그런 혈연 중심의 사회적 관계와 북유럽의 자신의 선택에 의한 사회적 관계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두면, 우리나라는 시간에 걸쳐서 그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 있는 애매한 어딘가 있는 거죠. 예전에 혈연 중심의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벗어나서 주체적인 사회적 관계로 나아가는, 물론 나아갈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긴 한데요. 저는 그런 발견도 우리나라의 행복과 관련해서 중요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중남미는 좀 문화적으로 아직 대가족이 많고, 반면 북유럽은 그렇게 막 대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데, 저희는 대가족은 벗어났고 아직 관계는 없고 약간 이런 네. 애매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표를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결혼한 분들의 행복과 네. 결혼 안 한 분들의 행복을 봤는데, 저는 항상 결혼하면은 더 좀 힘들고 불편하지 않을까, 약간 결혼에 대해 좀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결혼하니까 더 행복하다는 걸 보고,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역시 관계가 좀 중요하구나. 네, 맞습니다. 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김민지 님이 소감을 채팅창에 짧게 올려주셨는데, 읽어드리면, 가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또 유튜브에 하나 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또 아까 조금 곤란한 질문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여쭤보면, 또 기본소득제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근데 짧은 질문인데, 좋습니다. 아까 왜 박사님이 공평과 공정의 개념을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소득제는 공평이라고 봐야 되는지, 공정이라고 봐야 되는지, 혹은 그런 공평과 공정의 측면에서 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질문입니다. 네.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공평은
앞에 장벽이 있을 때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박스를 깔아주는 거였죠. 그게 공평한 지원이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키 작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장벽에 가려서 야구 경기를 못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정은 키 작은 사람에게는 박스를 하나 더 올려주고 키 높은 사람에게는 안 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모든 사람들이 야구 경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였어요. 이게 결과로서의 뭐 평등과 달리 저희 이제 정책으로 지원해 드리는 이야기를 할 땐 공평한 지원과 공정한 지원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저희는 없거든요. 네. 네. 그 국민들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려면 저희로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한 지원보다는 공정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게 사실 조세 정책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기본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면 종국에는 공정한 지원이 되긴 할 겁니다. 돈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합리적으로 매칭이 되지 않으면 저로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만은 공평한 지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소득이 가지는 어떤 지향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단일한 제도만으로 단일한 정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제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린 좀 우문현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이제 필요한 거고 또 기본소득도 좀 어떤 기본소득이냐 그냥 지금의 어떤 세금제도 이런 거를 그대로 두고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더 부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금 더 걷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인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박사님 그 조금 관련돼서 네. 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선별 복지가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실 예산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굉장히 좀 효과적인 건 맞는데 이게 혹시 좀 갈등을 부추기는 면은 없냐.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드렸는데 또 이렇게 남이 보기에는 아, 나도 어려운데 왜 저 사람은 주냐. 이런 얘기가 또 그럼 막 아까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텐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네.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저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의 모습이 정말 배 아픈 걸 못 참는 삶이실까요?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저는 더 힘든 분들이 받아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더 힘드신 분들께 더 드린다라는 기치를 저희가 유지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힘든데 나한테는 왜 덜 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 입장에서는요. 비교를 하면, 남과 비교를 하면 그렇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시민이잖아요. 네, 교육받은 시민이고, 네. 시민이라면 저는 우리 사회 전체 모습을 보고
우리 사회가 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를 어떻게 메워주고 그렇다면 나는 얼만큼 받고 그걸 손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내가 삶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정말 그 삶이 긍정적인 것만은 또 아닙니다. 시민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 건 저는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이제 질문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공평, 공정에 대해서 여쭤봤던 박수영 님이 잘 들었다고 감사 인사를 예, 남기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숙 님이 질문을 채팅창에 주셔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좀 나누고 있는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어지는 어떤 질문이신가 봐요. 예. 공정한 지원이 우선하는 데는 조사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평한 지원을 한 다음에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긴 하고요. 그 조사 이야기 하셨는데 행정력이라고 흔히 뭐 기사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행정력이 많이 투입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우리나라 IT 강국이고요. 그 시스템이 부족하면 시스템을 개선하면 됩니다. 네, 그 시스템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기에는 2021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요. 네, 발전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공평한 지원을 하고 조세 정책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도 있고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죠. 네. 그게 우리가 가장 지향하는 바는 아니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정책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지금의 조건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또 시스템 개선을 병행하다 보면 뭐 조사라던가 이런 데 걸리는 비용이나 시간도 줄어서 더 또 효과적으로 복지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럼 이번에는 제가 평소 이런 정책을 만드시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한번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제한돼 있는데 참 도와드리고 싶은 분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항상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좀 박사님이 평소에 연구하시면서 좀 이런 분들, 이런 그룹들은 보니까 좀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좀 도와주고 싶더라. 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맞는 복지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에 이것도 제가 긁어부스럼일 것 같은데 청년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청년이 살고 있는 삶이 기존 세대들이 살아보지 않은 삶이어서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도움을 요청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건데 청년들에게 공정한 지원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7, 80%가 대학에 갑니다. 대학에 가고요. 대학에 가서 학비를 내죠. 국가장학금을 받기도 하는데 대부분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적 대출이긴 하지만 미국이 그게 좀 심하긴 한데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 일을 시작하고 자신의 독립된 삶을 사는데
부채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학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빚을 내고 이제 그걸 갚아가면서 사는 거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임무를 다 하시고 나면 26, 7쯤 졸업을 하시고 여자분들은 뭐 23, 4좀 졸업을 하죠. 졸업을 하는데 몇 천만 원까지 되나요? 네.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시작하면 본인들의 어떤 독립된 삶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요. 이제 의무의 자산이라고 저희는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채가 없는 삶, 부채 없이 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공감이 되는 면이 있네요. 예. 학생님, 근데 그런 네. 북유럽 국가나 복지가 잘 되는 국가들은 그럼 거의 뭐 대학도 거의 뭐 다 공짜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공짜가 아니니까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시는 그렇다면은- 것처럼 네, 북유럽 국가는 세금 많이 냅니다. 누리는 만큼 세금 냅니다. 그게 공짜 복지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고요. 사회에 참여하고요. 그 기여분 만큼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함께. 그 교육을 아까 생애주기 가설 보여드렸는데 경제활동 하기 전에도 사실 소비 수준은 유지가 되는데 소득이 없잖아요. 의무의 자산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때 미리 당겨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자산으로 축적할 걸. 네. 미리 당겨서 교육의 형태로 받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보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받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북유럽은 네. 보통 세금을 그럼 얼마나 내나요? 한 40-50% 냅니다. 40%요? 아주 부자가 아닌 분들도 네, 그 정도. 일반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소득의 절반 가까이는 세금으로 내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일시적인 기분 나쁨은 있죠.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누리는 도로, 내가 누렸던 교육, 내가 누리고 있는 의료 서비스, 이런 걸로 변환이 돼서 돌아오는 거라, 네. 내가 당당하게 복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적당히 냅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진적인 세금을 내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제대로 많이 내고, 네, 적게 버는 사람들은 능력만큼 내고, 네, 그게 합리적입니다. 네, 40%.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소득의 40%를 내고라도 이런 복지 국가가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혹시 손을 좀. 예. 오, 생각보다 꽤 계시네요. 예. 저도 손 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어요. 예. 정명옥님인데, 예, 말씀하신 그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이런 또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청년 일자리요? 네, 청년 일자리에 방안이 없을까? 네.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줘야죠. 네. 네. 이게 그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어렵네요. 본인이 받은 교육 수준만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죠. 그게, 네. 사실 정책만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게 충분하지 않고, 임금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일의 내용이 본인이 만족스러운 일의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까 제가 주체적인 삶을 사는 개인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책 사이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시장도 제대로 움직이긴 해야 됩니다.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일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중간보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패해도 괜찮은 여건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시죠? 실리콘밸리의 그 실패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네. 성공하는 거 한두 컴퍼니 회사들이 일목에 살리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네. 우리가 살아갈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무서워서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한 번 실패해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이 탄탄해야 되고, 네. 그런 건데, 이거는 좀 행동경제학적인 편향의 문제인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게 별로 사람들이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조세저항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제도가 충분히 커지지 못하긴 합니다. 네. 그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뭐 5년, 10년, 20년 후에는 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네. 그 청년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저는 얼핏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복지나 이런 것보다는 좀 산업정책, 경제정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복지정책 면에서 그런 청년들의 뭐 약간 질 낮은 일자리나 이런 거를 좀 하는 연구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것들 중에는 좀 뭐가 있을까요? 북유럽 쪽에서 되게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돌봄 노동이 공공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육아휴직 다 쓰고요. 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물론 뭐 거기는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 일을 하고 돈을 충분히 벌고 뭐 그래서 이제 직접 돌봄 노동을 하긴 하지만 네, 돌봄 노동 자체가 공공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 일자리들은 시장 경제 쪽에서는 살아남기가 사실상 힘들어서 공적인 지원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지원 그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는 예산 제약이나 뭐 행정력의 제약 등이 있어서 그 임금 수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죠. 게다가 이를테면 저는 뭐 회계학을 배웠는데 아이를 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저는 전공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다른 직무의 일을 하게 하는 거는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데에서 과연 네, 바람직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네. 일자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요. 근데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이 사람이 그런 연구도 있어요. 첫 일자리의 수준이 그 사람의 평생 일자리의 수준을 결정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긴 한데 그런 수준의 일자리로 출발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로서는 최선이지만 그분들께도 그게 최고의 초이스인지는 그분들께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점 좀 필요가 많아지는 뭐 돌봄 노동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어차피 복지적으로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일자리를 또 청년들한테 마련해 주는 것도 이제 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오늘 주제도 그렇고 경제 발전이나 소득이 꼭 물론 어느 정도는 행복이랑 당연히 관련이 있지만 그 뒤로는 또 꼭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뉴스에 나오거나 좀 자료를 보면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이 왜 좀 불행하냐 혹은 당신의 행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여전히 사실 대답을 사람들이 다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수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까 세계행복보고서에서 보면 OECD에도 들었고 이제 그렇게 소득보다는 좀 다른 게 더 중요한 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돈 이렇게 좀 하는 이 이유라던가 이런 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관찰하는 거라서 뭐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네. 그렇게 학습되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상위 1%에 들고 싶고 뭐 이를테면 명품 가방을 갖고 싶고 저는 경차를 타는데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남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분들께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일종의 학습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뭐랄까요, 불만을 이야기하면 뭔가 시쳇말로 있어 보인달까요? 네. 나는 뭔가 부족해, 저기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가 행복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소득 만족도, 소비 만족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소득 만족이나 소비 만족은 최고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절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절대적인 것보다 격차에서 오는 불행도 크다고 하셨잖아요. 네. 내가 뭐 휴가를 4주 가는데 2주 간데 남은 다 4주 간다. 이 얘기가 확 와닿았는데 그 지난주 강사님도 사실 좀 비슷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박사님도 내가 얼마를 벌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또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건 끝이 없어서 정말 필요해서 돈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 하는 거는 아닌가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그 박사님 저희 참가자분들이 기본소득에 관심이 네. 많으신가 봐요. 네. 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그 완전고용 형태의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춘희 님이 질문하셨어요. 네. 예, 청년들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좀 기본소득 같은 걸로 생활고는 좀 해결할 수 있어야 자본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업이 이제 없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득 보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미래 사회에 더 필요하지 않냐 이런 네.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으로 제가 분해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문제요. 네, 맞습니다. 기계가 뭐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할 거다라는 전망도 많고요. 거기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굉장히 높죠. 이게 저로서는 이제 반론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처음 있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을 러다이트 운동 했던 거 아세요? 네. 공장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져가지고 기계가 대신해서 사람들이 다 막 시위하고 그랬다고들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역사는 반복되는 거다. 형태를 달리할 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해서 물론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상상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하나의 예측이 진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청년 일자리, 예.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다만 아주 적은 금액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기본소득, 그분들에게 어떤 생활 여력을 드리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그 기본소득의 대안들 중에서 한 달에 얼마를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한 달에 몇십만 원 될 겁니다. 그 돈으로 그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여유가 가능할까요? 네. 저는 한 달에 30만, 예를 들어 30만 원이요? 뭐 50만 원이 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죠. 대안별로. 근데 그 금액으로 산다면 저는 그것도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에게 30만 원을 줘요. 그럼 그 30만 원이 디폴트가 되거든요. 또다시 격차가 발생합니다. 나한테 30만 원의 여력이 생기지만 저 사람은 뭐 한 200만 원 월급 받는데 거기에 30만 원 더 받아. 결국 200만 원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격차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행복한 삶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요. 네. 불평등을 유지하는 방식의 정책 설계라면 저는 아직 적극적으로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정밀하게 설계되었을 때 제대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사실 막상 실현을 할 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게 많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다면은 얼마를 줄 것이냐, 뭐 30만 원, 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얘기에 따라 또 천지차이일 것 같고, 또 과연 미래에 정말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없어질 거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셨죠. 저희가 막 교과서 보면은 1900년도 초에 러다이트 운동 이래가지고 막 실직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막 부시고 일자리 잃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 뒤로도 일자리는 많았던 것처럼 여전히 또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거는 정말 전망하는 분들에 따라서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참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 지 1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께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통 질문이 있어요. 아, 네. 앞선 두 강사분들도 다 거쳐가셨던 질문인데요. 네, 저희 주제가 그 행복국가를 위한 가치 전환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종합해서 그러면은 한국이 행복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고 어떤 방안이 가장 필요할지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학부 때는 정신분석학을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요. 정신분석학 하면 아시겠지만 프로이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프로이트가 했던 여러 가지 기법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행복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지도 교수가 저랑 처음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넌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저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 연구를 한다. 행복하지 않아서, 자기의 행복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들을 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경제 수준과 행복 수준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각자의 역할을 찾고 우리가 뭘 바라는지를 확인하고 같이 나아가겠죠. 저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추구해야 되는 게 괜찮은 행복, 양질의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각자는. 저는 이제 정책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뭐 시장경제 쪽에서도 할 일은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괜찮아졌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 빈곤율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 43점 몇 %거든요. 근데 한 2, 3년 전만 해도 46%막 이랬어요. 조금 떨어졌다고요. 충분하진 않지만 조금씩은 개선이 됩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하면. 그게 또 한국인의 저력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선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갈 것도 믿습니다. 네. 모든 저희의 노력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을 맺지도 못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괜찮네, 열심히 했네, 잘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하면서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바라는 저희 행복한 삶은 굴곡이 없는 삶은 아닙니다. 가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자책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걸 극복하고 잘 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 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어 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복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아까 무겁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죄송한 느낌이 드는데요. 행복한 삶은 즐기면 되는 거죠.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삶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함께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행복한 삶을 즐기고요. 그렇게 한 80년 잘 살고 나면 괜찮은 삶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의 가치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할 일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굴곡을 경험하더라도 너무 깊게, 너무 힘들게 그 굴곡을 넘기지 않으시고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도록 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삶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의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로서도 여러분들과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었고요. 특히 아까 조세제도 세금을 내서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던 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그렇게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즐기면서요. 너무 무겁게는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